2026년 3월 주유소 화면에 숫자가 올라간다. 멈추지 않는다. 한 남자가 화면을 바라본다. 표정이 굳는다. 지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잠시 망설이다 카드를 꺼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다. 할 말을 모르는 것이다. 2026년 3월 한국 정부는 4년 만에 가장 큰 결정을 내렸다. 26조 2천억 원, 달러로 환산하면 173억 달러, 단 하룻밤 사이에. 신문은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 TV 앵커는 웃으며 말했다. 정부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듣기에는 좋다. 하지만 나는 다른 질문을 하고 싶다. 저녁 뉴스에서는 아무도 당신에게 묻지 않는 질문. 이 모든 일이 끝난 뒤 당신의 지갑은 두꺼워질까, 얇아질까? 이 영상에서 나는 딱 3가지 질문에 답한다. 정부가 당신에게 묻지 말았으면 하는 질문들. 첫째, 17조 달러는 실제로 어디로 갔는가? 진짜 수혜자는 누구인가? 둘째, 이것은 쓰러진 환자에게 수혈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앞으로 몇 달에 걸쳐 당신의 지갑을 조용히 비워가는 행위인가? 셋째, 당신이 그저 월급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가? 하지만 숫자를 해부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왜 이 거대한 돈이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등장했는가? 그 답은 폭발 한 방에서 시작된다. 말 그대로의 폭발. 여기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국이 왜 173억 달러를 써야 했는지 이해하려면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부터 알아야 한다. 여기서 7,000킬로미터 떨어진 곳. 세계에서 가장 좁고 가장 위험한 바닷길. 2026년 초, 중동의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번졌다. 유조선들이 기존 항로를 피하기 시작했다. 운송 비용이 치솟았다. 해상보험료는 2배가 됐다. 그리고 석유가 흔들리자 모든 것이 흔들렸다. 석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다. 석유는 당신이 매일 사는 거의 모든 것의 원자재다. 식품, 옷, 전자제품, 물류. 석유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한국을 보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K-팝.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경제 중 하나. 겉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그 아래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는 약점.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는 중동에서 온다. 70%. 이렇게 생각해보자. 당신이 일주일에 10끼를 먹는데 그중 7끼를 한 명의 공급자에게 의존한다. 그 사람이 갑자기 가격을 2배로 올리거나 배달을 못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값에서 끝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트리플 쇼크라고 부른다. 3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충격. 첫 번째, 물가. OECD는 2026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로 올렸다. 당신이 사는 모든 것이 더 비싸진다는 뜻이다. 두 번째, 고금리.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내릴 수 없다.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생활비를 빌리든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오른다. 세 번째, 원화 약세. 경제가 불안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수입 물가는 더 오른다. 세 개의 화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모두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을 향해. 그리고 정부가 움직였다. 2026년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지출이 2자릿수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것을 스스로 전쟁 예산이라고 불렀다. 그 단어 하나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준다. 26조 2천억 원. 숫자는 크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이 돈은 어떻게 나뉘었는가? 누가 얼마를 받는가?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해 주길 바란다. 가장 큰 몫은 당신의 손에 오지 않는다. 26조 2천억 원. 이제 이 숫자를 한 조각씩 잘라보자. 안을 들여다봐야만 보인다. 누가 진짜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누가 뒤에 남겨지는지.
가장 큰 조각부터 전체의 38.5%, 10조 1천억 원 어디로 갔는가? 에너지 시장으로 갔다. 유류 보조금, 전기요금 억제, 산업용 연료비 안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기름값 안정도 결국 국민을 위한 거 아닌가? 맞다. 일부는.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돈은 당신 손으로 직접 오지 않는다. 시스템으로 간다. 에너지 대기업, 발전소, 주유소, 유통망. 당신은 그 시스템이 제대로 전달해 줄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다. 경우에만. 이 단어가 중요하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 두 번째 조각 37%, 9조 7천억 원.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는 돈이다. 광역시, 도, 군, 구.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는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현실은 이렇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지역마다 다르다. 도로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병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은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없다. 세 번째 조각. 이게 당신이 진짜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국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4조 8천억 원, 전체의 18%. 잠깐 이 숫자를 받아들여 보자. 정부가 쓰는 100원 중에서 당신 손에 직접 오는 돈은 18원이다. 나머지는 세 곳으로 나뉜다. 저소득층 지원과 청년 일자리 2조 8천억 원, 기업과 공급망 지원 2조 6천억 원, 국가 채무 상환 1조 원. 요약하면 이렇다. 취약계층의 조금, 기업의 조금, 그리고 정부가 예전에 진 빚을 갚는 데 조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정부가 돈을 찍어낸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짧게 답하겠다. 이번엔 꼭 그렇지는 않다. 이유가 있다. 26조 2천억 원 중 25조 2천억 원, 즉 96%는 예상보다 많이 거친 세금에서 나왔다. 왜 세금이 많이 거쳤는가? 2025년 반도체 호황 때문이다. 삼성, SK 하이닉스, 주식시장도 올랐다. 정부는 계획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뒀고 지금 그 잉여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번 달 보너스를 예상보다 많이 받았다. 그 돈으로 집 공과금을 내줬다. 새로 빚을 진 게 아니다. 있던 돈을 옮긴 것이다. 이것이 재분배다. 돈을 새로 찍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은 돈을 찍어낸 시나리오보다 낮다. 하지만 낮다는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제 전체 그림은 알았다. 하지만 지금 당신 머릿속에 있는 진짜 질문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뭘 받는 건가? 곧 말하겠다. 정부의 설명을 들으면 처음엔 꽤 좋게 들린다. 그들이 쓰는 표현도 그럴싸하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해 두길 바란다. 종이 위의 숫자와 실제로 당신 손에 오는 숫자는 때로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정부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70%가 이번 패키지로 직접 혜택을 받는다. 듣기에는 좋다. 하지만 안도하기 전에 먼저 그 직접 혜택이 실제로 얼마인지 따져보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게 당신이 곧 잃게 될 것을 메워줄 수 있는지. 첫 번째, 이번 패키지에서 가장 좋은 소식. 3,580만 명이 현금을 직접 받는다. 한국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숫자다. 금액은 소득과 거주지에 따라 1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소득이 낮을수록 서울 외 지역에 살수록 더 많이 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중간소득이라면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30만 원. 이 숫자를 기억해 두길 바란다. 이 파트 끝에서 30만 원이 인플레이션에 잠식되기까지 실제로 얼마나 버텨주는지 보여주겠다. 두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정부가 K패스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올린다. 기존에 20% 환급을 받았다면 이제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한다면 유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같은 오일 쇼크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기름값이 후직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 좋게 들린다. 맞다. 하지만 유가 상한제에 대해 정부가 말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다음 파트에서 말하겠다. 세 번째,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이라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수입 필수 식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진다. 일부 수입 채소, 해산물, 육류 가격이 내려간다.
농어민에게는 유가 변동에 연동된 연료비 직접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계를 돌리고 배를 띄우는데 기름이 드는 이들. 이번 충격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다. 네 번째, 등유나 LPG로 난방과 요리를 하는 저소득 가구 20만 세대. 각 세대당 에너지 바우처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이다. 이번 패키지에서 가장 실질적인 지원이 여기에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현금, 저렴한 교통, 저렴한 식료품, 에너지 바우처. 나쁘지 않다. 그런데 기억하는가? 처음에 내가 던진 질문. 이게 당신이 곧 잃게 될 것을 메워줄 수 있는가? 약속했으니 말하겠다. 이제부터가 어떤 뉴스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다. 17조 달러의 어두운 면.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매우 조용하고 매우 알아채기 어렵다. 아파트에서 나는 정부가 당신에게 주는 것들을 말했다. 이제 반대쪽을 말할 차례다. 이 173억 달러가 당신의 지갑에서 조용히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공지도 없이, 새로운 세금도 없이,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해온 메커니즘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그것. 30만 원, 기억하는가? 약속했다. 이제 계산해보겠다. OECD는 2026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2.7%로 전망한다. 실제는 이 수치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2.7%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의 구매력은 매달 약 2,250원씩 줄어든다. 1년이면 거의 2만 7천 원. 정부가 준 30만 원. 이 돈은 100만 원 저축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상쇄해준다. 그 이후엔 보완제가 사라진다. 인플레이션은 계속된다. 이제 도미노를 보여주겠다. 이 173억 달러가 당신의 지갑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압박하는지. 첫 번째 도미노. 정부 총 지출이 11.8% 증가했다.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다. 정부가 더 많이 쓰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린다. 유동성이 올라간다. 좋게 들린다. 돈이 많이 돌면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있다. 돈은 늘었는데 물건은 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른다. 두 번째 도미노. 이 압력은 혼자 오지 않는다. 원화 약세와 함께 온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른다. 원유, 기계, 전자부품, 수입식품. 생산 원가가 오르면 기업은 그 비용을 판매 가격에 얻는다. 결국 당신이 마트에서 더 많은 돈을 낸다. 추경에서 풀린 유동성, 원화 약세로 오른 수입 물가.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한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2배가 된다. 세 번째 도미노. 이건 내가 추측하는 게 아니다. OECD는 이번 추경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한국의 물가 전망치를 0.9%포인트 올렸다. 추경 통과 전에. 네 번째 도미노.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다. 정부가 당신에게 준 현금은 저축하라고 준 게 아니다. 쓰라고 준 것이다. 지역 화폐나 카드 형태로 받도록 유도한다. 즉시 소비와 연결된 수단들이다. 3,580만 명이 동시에 소비를 늘리면 어떻게 되는가? 수요가 급증한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이 오른다. 당신은 돈을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가격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마지막 도미노. 그리고 가장 불공평한 것. 만약 당신이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금도 없고 K패스 혜택도 없고 에너지 바우처도 없다면 당신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다. 물가는 당신이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별하지 않는다. 전기요금, 식료품, 서비스요금 모두에게 오른다. 중산층, 지원을 받기엔 소득이 너무 높고 자산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오르기엔 충분히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집단이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공정하게 말해야 한다.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다. 앞서 말했듯 이 돈은 초과 세수에서 나왔다.
새로 찍어낸 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은 돈을 찍어내는 시나리오보다 낮다. 한국은 줄타기를 하고 있다. 떨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편안하지도 않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오냐 안 오냐가 아니다.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체감되기까지 그 사이에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가 대신해 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다. 공황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지금부터 3가지 행동 그룹을 말하겠다. 지금 당장, 3개월에서 6개월 후, 그리고 장기적으로. 큰 자본도 필요 없다. 경제학 학위도 필요 없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말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차례다. 경제학 학위 필요 없다. 큰 돈 필요 없다.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순서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첫 번째 그룹,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시작은 가장 단순한 것부터. 지금 당신이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라. 3,580만 명이 현금을 받는다. 하지만 돈이 자동으로 계좌에 들어오지 않는다.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복지로 포털이나 지역자치단체 앱에 접속해 가구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매년 신청을 몰랐거나 잊어서 이 돈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그중 한 명이 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면 지금이 진지하게 재고할 시점이다. K패스 환급률이 최대 30%포인트 올라간다. 서울에서 주 5일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K패스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5만 원에서 8만 원 수준이다. 기름값과 주차비를 합산했을 때와 비교하면 1년이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이동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는 행동이다. 공황 상태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이건 공황이 아니다. 실용적인 재정 사고다. 유통기한이 긴 생필품, 당신이 반드시 쓸 것들을 지금 사두어라. 식용유, 라면, 쌀, 통조림, 생활용품. 이런 품목들은 앞으로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가격이 오른다. 물류비와 원자재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오늘 가격으로 사는 것, 그건 스스로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그룹, 3개월에서 6개월 후를 보는 것들.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내 저축계좌 금리는 몇 %인가? 2.7%보다 낮다면 지금 받는 이자율이 예상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는 뜻이다. 그 계좌에 돈이 가만히 있을수록 매일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다. 소리도 없이, 통보도 없이, 최소한 이것만 해라. 금리가 더 높은 예금 계좌나 CMA 계좌로 옮기는 것. 10분이면 된다. 리스크 없다. 조금 더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현금보다 가치를 잘 유지하거나 오히려 오르는 자산들이 있다. 접근하기 쉬운 3가지를 말하겠다. 에너지 상품, ETF. 기름값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생길 때 에너지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본다. 그 기업들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원인으로부터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가 된다. 금, 경제 불안과 지정학적 불안이 겹칠 때의 고전적인 피난처. 지금 그 두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리츠, 부동산은 보통 인플레이션과 함께 오른다. 리츠는 건물 전체를 사지 않고도 그 흐름에 올라팔 수 있게 해준다. 모든 돈을 여기에 넣으라는 게 아니다. 이런 도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시점에 왜 살펴볼 만한지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습관, 작지만 매우 효과적인 것. 매달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확인하라. 통계청이 매달 초에 공개한다. 무료다. CPI가 예상보다 강하게 오르면 지출을 조이고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 비중을 높인다. CPI가 안정되면 다시 조정한다. 복잡한 투자가 아니다. 내 경제 상황에 온도계를 잇는 것이다. 세 번째 그룹, 한 번이 아니라 매번의 위기에서 당신을 지켜줄 사고방식. 이 영상에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다. 숫자도 아니고 투자 도구도 아니다. 하나의 패턴이다. 위기 발생 화살표,
정부가 돈을 푼다 화살표, 유동성 증가 화살표, 인플레이션 상승 화살표, 중앙은행 금리 인상 화살표, 대출 비용 증가 화살표, 소비 감소 화살표, 경기 둔화 화살표, 다음 위기. 이 사이클은 2008년에도 반복됐다. 2020년에도 반복됐다. 그리고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 흐름을 모르는 사람은 매번 놀란다.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수입원을 다각화하라.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하라는 게 아니다. 만약 당신의 수입 100%가 단 하나의 원천에서 온다면 한 회사, 한 계약, 한 월급. 지금 같은 불안한 경제 환경에서 당신은 모든 위험을 한 지점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작은 프리랜서 일이든 자산 임대든 투자 배당이든 퇴근 후 팔 수 있는 기술이든 두 번째 수입 흐름을 하나 만들 때마다 방어막이 하나씩 생기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지금까지 6가지 행동을 말했다. 오늘 밤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다음 위기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사고방식까지. 하지만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다. 경제에 관한 질문이 아니다. 당신 스스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173억 달러, 진통제인가? 아니면 느리게 작용하는 독인가? 당신은 방금 하나의 이야기를 통과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당신의 지갑까지. 정구문서 위에 26조 2천억 원에서 당신 손안에 30만 원까지. 거시경제 숫자에서 절대 끝나지 않는 경제 순환의 고리까지. 내가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하나다. 173억 달러. 이것은 진통제다. 치료제가 아니다. 몇 달 동안 통증은 줄어들 것이다. 기름값 상승이 완만해진다. 손에 현금이 생긴다. 식료품이 조금 저렴해진다. 한숨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병은 다르다.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는 경제구조, 자산을 가진 사람과 월급만 가진 사람 사이에 점점 벌어지는 간격. 이번 추경 예산 어디에도 그것을 고치는 항목은 없다. 약효가 떨어지면 병은 그대로 남아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 아니다. 정부가 옳은가 그른가?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약이 듣는 동안 당신은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받은 현금을 다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한 무언가를 만들 것인가? 정답이 없는 질문이다. 당신 스스로만 답할 수 있다. 나는 진짜 답이 듣고 싶다. 만약 이 영상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시각을 보여줬다면 이것이 이 채널이 하는 일이다. 뉴스를 다시 읽어주는 게 아니다. 한 방향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니다. 숫자를 해부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저녁 뉴스가 당신에게 묻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 한 가지 더 말해두겠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내가 앞서 그린 사이클의 다음 단계다. 금리가 오르면 지금 이 순간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는 수백만 명이 그것을 즉시 느낀다. 월 상환액이 오른다. 소득은 그대로다. 그 버티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다음 영상에서 직접 계산해 보겠다. 금리가 얼마나 오르면 평균적인 가정이 실제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지. 그 숫자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